1942년 11월 15일 1시 정각 사보섬 남쪽 8,400야드 지점에서 일본 제국 해군 전함 기리시마는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야간 광학 장비와 수년간의 집중 훈련에 의존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이와부치 산지 아이워뷰치 함장은 사용 가능한 최고의 광학 거리 측정기, 즉 이전 전투에서 일본군 포수들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던 장비를 통해 주시했습니다. 함장이 몰랐던 것은 같은 거리에서 미국 전함이 7분 동안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쌍안경, 탐조등 또는 완벽해진 일본의 광학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둠, 연기, 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자눈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눈은 정확한 거리, 방위, 속도 데이터를 기계식 컴퓨터에 직접 전송하고 있었고, 컴퓨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도로 포신을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USS 워싱턴은 정확히 1시 정각에 발포했습니다. 9발이 16인치 포탄이 어둠을 가로질러 굉음을 냈고, 나중에 실시된 검토를 바탕으로 적어도 9발, 어쩌면 20발이 기리시마를 강타했습니다. 7분 이내에 기리시마의 조타 장치는 고장났고, 주포는 침묵했으며 화염이 상부 구조물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대규모 침수가 그녀를 전복시키려 위협했습니다. 3시 25분경 그녀는 전복되어 침몰했고 212명의 승무원을 수장시켰습니다. 1098명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이와부치 함장은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의 포가 미국 전함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간 전투의 혼란 속에서 그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으며 자신의 모든 포탄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함은 시각 범위 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타나서 파괴적인 정확도로 발포한 후 사라졌습니다. 윌리스 오거스터스 리 주니어, 윌리스 어거스터스 리 Jr. 소장이 지휘하는 USS 워싱턴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해 발포하는 함선을 볼 수 없는 적을 상대로 레이더 유도 사격 통제가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워싱턴의 마크 8 레이더는 기리시마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으며 어떤 인간 승무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해법을 계산하는 마크 1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일본 해군 교리는 야간 전투가 우수한 광학 장비와 더 잘 훈련된 감시병을 가진 쪽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41년에 중요했던 모든 면에서 일본 제국 해군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달카날 해역에서 근본적인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해군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이었고, 일본은 그 변화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너무나 방대하고, 수십 년간 일본의 발전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증거를 손에 쥐고서도 일본 장교들은 그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발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산업 철학의 충돌,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나약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던 적을 한 국가가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해군 우위에 대한 자신감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의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제국 해군은 엄격한 훈련, 전술적 혁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구축된 우수성의 문화를 배양했습니다. 장교들은 야간 전투, 시각 포격술, 어뢰 전술의 복잡성을 숙달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사병들은 광학 식별, 거리 추정, 신속한 포 조준에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은 실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감시병들은 더 먼 거리에서 함선 실루엣을 식별할 수 있었고, 포병대는 더 빠르게 정확한 사격을 달성했으며, 어뢰 승무원들은 93식 산소 어뢰, 롱렌스 토피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는 산소 추진으로 44,000야드 거리의 목표물을 38노트로 이동하며 타격할 수 있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미국 어뢰의 2배가 넘는 490kg의 탄두를 탑재했습니다. 롱렌스 어뢰는 일본 해군 철학을 상징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채택하여 세심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이점을 활용하도록 훈련된 승무원과 함께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쟁 첫 해 동안의 교전마다 이 철학은 승리를 낳았는데, 특히 1942년 8월 사보섬 해전에서는 일본 순양함들이 우수한 훈련과 전술 덕분에 1시간도 안 되는 야간 전투에서 연합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종류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개발이 기존 역량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미국 개발은 해군 전투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차이는 일본 관찰자들에게 너무 늦을 때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 레이더의 개발은 군사적 요구사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워싱턴에 있는 해군 연구소, 네이블 리서치 레버러토리, 의 물리학자들은 전파를 연구했고, 함선이 탐지 가능한 패턴으로 전파를 반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혁명적으로 만든 것은 실험실에 호기심을 배치 가능한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미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1940년까지 USS 뉴욕은 레이더 유도 포격의 첫 성공적인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잡했고 여러 운용자와 광범위한 수동 계산을 필요로 했지만 시각 범위를 넘어서는 목표물에 총을 조준할 수 있게 하여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미 해군 사령관이 될 어니스트 킹 제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레이더가 단순한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해군 전쟁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킹 제독은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기존 함선에 레이더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 추적, 사격 통제, 항해, 항공기 방향 지정을 포함한 해군 작전의 모든 측면에 이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 의존하는 모든 기능은 전자 시스템으로 향상되거나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도전은 엄청났습니다. 1940년의 레이더 기술은 실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전투 배치에 충분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들려면 수천 가지의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선박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려면 기존 제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형화가 필요했습니다. 사격 통제에 충분할 정도로 정확하게 만들려면 대부분의 전전 산업 표준을 능가하는 정밀도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적인 천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산업 조직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방사선 연구소 MIT 라디에이션 레버러토리는 194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년 이내에 4,000명 이상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고용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이 단일 연구소는 특정 전술적 적용에 최적화된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방사선 연구소는 기술 전쟁에 적용된 미국의 조직적 천재성을 대표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 과학자들이 케임브리지의 캠퍼스 연구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론적 문제를 연구하며 경력을 보낸 물리학자들이 이제 실용적인 응용에 집중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통적인 군사 연구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구팀은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 병렬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룹 간의 경쟁이 장려되었고 성공적인 해결책은 즉시 공유되었으며 실패는 분석되고 교훈은 며칠 내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한 영역의 돌파구가 인접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항공기 추적을 위한 마크 V 레이더, 대함 사격 통제를 위한 마크 8, 개선된 수상 추적을 위한 마크 12, 근거리 대공 작업을 위한 마크 22 등입니다. 각 시스템은 함대의 피드백을 통해 식별된 특정 전술적 요구를 해결했습니다. 전투 보고서가 한계를 드러냈을 때 엔지니어링 팀은 몇 주 이내에 설계를 수정하고 개선 사항을 테스트했습니다. 제조 통합은 처음부터 연구 프로세스에 내장되었습니다. 연구소 엔지니어들은 산업 파트너와 직접 협력하여 설계가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성능뿐만 아니라 제조 가능성도 테스트되었습니다. 구성 요소는 생산 및 유지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에 걸쳐 표준화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연구소의 개발품이 일본 시스템이 프로토타입에서 초기 생산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함대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레이더 연구는 1943년까지 주로 학문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학 연구소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부품 기술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발전을 배치된 함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구획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소들은 협력하기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공장, 함대로 이어지는 다리는 미국이 달성한 체계적인 철저함으로 결코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산업 역량이 집중된 형태였습니다. 일본에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부족했던 것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전체 함대에 배치되는 수천 개의 동일한 유닛으로 변환할 수 있는 산업적 깊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과학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체계적인 적용에 있었습니다. 마크 8 사격 통제 레이더는 1942년 중반에 취역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25,000야드의 수상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으며 주포를 지시하기에 충분한 정확도로 거리, 방위, 변화율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버전은 간섭과 잘못된 반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리는 시스템이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잘 작동한다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기술 접근 방식은 배치 전에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개발이 일부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39년까지 10cm 공동 마그네트론을 개발했는데 이는 상당한 성과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엔지니어링 문화는 시스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신뢰성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배치를 지연시켰습니다. 일본 레이더가 의미 있는 수로 함대에 배치될 무렵에는 미국 시스템은 이미 여러 세대를 거쳐 발전했으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더 개발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십 개의 병렬적인 노력으로
각각이 개선 사항을 산업 기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마크 8이 한계를 보였을 때 엔지니어들은 마크 11을 개발했습니다. 마크 12가 대공 작업에 불충분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마크 21을 개발했습니다. 각 반복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렸습니다. 각 개선 사항은 함선이 개조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함대 전체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기술 개발은 제한된 자원, 과도하게 확장된 산업 역량, 그리고 제한된 조정력을 가진 경쟁 연구 그룹으로 인해 이 속도를 단순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방사선 연구소와 동등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단일하고 중앙 집중화된 노력이 모든 레이더 응용 분야에 걸쳐 동시적인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943년 중반까지 미국 수상 전투함은 일상적으로 다른 기능에 최적화된 여러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SG 수상 수색 레이더는 장거리 탐지를 제공했고, 사격 통제 레이더는 포를 유도했으며, 공중 수색 레이더는 효과적인 전투 공중 초계, 캡, 유도가 가능한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탐지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운용자들이 전자 데이터를 종합적인 전장 인식으로 합성하는 플로팅 룸을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 함선은 일반적으로 조기 경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단일 레이더 시스템 있다면 을 탑재했습니다. 무기 시스템과의 통합은 최소한이었고 사격 통제는 주로 광학에 위존했습니다. 이는 야간 전투에서 일본 함선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적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눈이 먼 채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달카날 해전은 이러한 격차를 잔인한 명료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스 오거스터스 리 주니어 소장은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내척에 구축함으로 어무된 제64 기동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일본의 과달카날 증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전함 기리시마와 곤도 제독 휘하에 다수의 순양함을 포함한 강력한 일본군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 제독은 레이더 유도 야간 작전에 독특하게 적합했습니다.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 사격 선수였던 그는 그의 지휘 스타일을 정의하는 정밀함과 계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는 레이더 개발과 테스트의 초기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비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시각적 확인보다는 전자정보에 기반하여 싸울 만큼 기술을 신뢰했습니다. 리 제독은 사격 통제에 레이더를 사용하는 훈련을 수행했으며, 광학 시스템이 쓸모없는 거리에서 정확한 사격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은 그가 다른 지휘관들은 전투에서 신뢰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했을 수도 있는 능력을 기꺼이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 제독의 부대는 11월 14일 23시 17분에 SG 레이더가 18,000야트 이상 떨어진 일본 함선을 탐지했을 때 접촉했습니다. 리 제독은 일본군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사격 해법을 계산하는 동안 발포를 보류했습니다. 이는 규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음향 장비를 통해 일본군이 접근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감시병들은 시각적 선광을 위해 긴장했지만, 리 제독은 자신의 레이더를 신뢰했습니다. 시각적 탐지에 위존하던 일본군은 자신들이 탐지되고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리 제독의 대형을 측면 공격하려고 분산했는데, 이는 광학적으로 탐지하는 적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건전한 기동이었지만, 레이더 추적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리 제독의 플로팅 룸은 일본군의 배치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유지했습니다. 1시 정각, 일본 함선들이 8,400야드 거리에 있었고 여전히 워싱턴의 위치를 알지 못했을 때 리 제독은 포대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의 주포가 먼저 발사되었고 16인치 포탄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레이더 해법을 기반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포탄이 명중했고 기리시마의 상부 구조물은 화염에 휩싸였으며 일본 관찰자들에게 그녀의 위치에 대한 첫 시각적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워싱턴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포탄이 기리시마에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전함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광학거리 측정기는 어둠, 연기, 비바람 속에서 워싱턴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리시마가 간신히 발사한 몇 발의 포탄은 포구 섬광을 기반으로 한 유도되지 않은 추정치였고 어느 것도 목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7분 이내에 기리시마는 임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었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바다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3시간 후에 침몰했습니다. 이 교전은 단 7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워싱턴은 75발이 16인치 포탄을 발사했으며 최소 9발, 많게는 20발이 직접 명중했습니다. 기리시마는 몇 발이 조준이 서툰 포탄만을 발사했습니다. 이 격차는 용기나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능력에 있었습니다. 리 제독은 완벽한 정보로 싸우고 있었고 곤도 제독은 눈이 먼 채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곤도 제독의 사후 보고서는 미국군이 불가능해 보이는 탐지 및 사격 통제 능력을 시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관찰자들은 탐조 등 조명이나 광학거리 측정기의 가시적인 사용 없이도 미국 포탄이 섬뜩한 정확도로 도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일본 장교들은 미국 함선이 비범한 힘을 가진 새로운 광학 시스템을 장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미국이 블라인드 사격을 위해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신뢰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회의론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경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교리는 레이더의 사격 통제를 위한 정밀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일본 레이더에는 사실이었지만 미국 시스템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미국 기술이 그들의 자체 가정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적된 증거를 통해 진실이 일본의 사고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8함대의 참모 장교인 오미 토시카즈 오미 중령은 미국 전술적 성공의 패턴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여러 교전의 사후 보고서를 수집했고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군은 시각 탐지 능력을 초과하는 거리에서 일관되게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야간 전투에서의 미국 정확도는 광학 시스템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함선은 시야 조건과 관계없이 일본 위치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가진 것처럼 기동했습니다. 오미 중령은 미국이 일본 장비보다 근본적으로 우수한 탐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고, 미국 레이더 기술이 일본 능력보다 약 2년 앞서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943년 초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평가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한 참모 장교들의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기술이 그렇게 멀리 앞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미 중령이 옳았고 그 격차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기술적 격차는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43년에 취역한 미국 구축함은 일본 전함의 레이더보다 더 유능한 레이더 스위트를 탑재했습니다.
미국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계식 컴퓨터와 통합되어 사격 해법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계산 지연을 제거했습니다. 마크 37포 지휘 장치는 레이더와 기계식 계산의 통합을 대표했습니다. 이 지휘 장치는 광학 거리 측정기와 레이더 추적을 결합하여 마크1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공급하여 사격 해법을 계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능할 때 시각적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목표물이 가려지면 레이더 추적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며 모드 간 전환 중에도 사격 통제 해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1 사격 통제 컴퓨터는 기계적 경이로움으로 포탄 탄도를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을 지속적으로 푸는 기어, 캠, 서보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방 크기의 조립체였습니다. 운용자들은 목표 데이터, 함선 움직임, 풍속, 화약 온도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는 자동으로 포의 안각과 방위를 계산하고 목표물이 기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전의 기계식 컴퓨터는 인간 운용자가 관찰된 탄착점을 기반으로 수동 조정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마크 1A는 레이더 피드백을 계산 루프에 직접 통합했습니다. 레이더가 포탄이 짧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컴퓨터는 다음 포탄을 위해 안각을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폐쇄 루프 사격 통제는 혁명적이었으며 인간의 반응 시간을 목표 지정 주기에서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미국 전함은 어둠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만 야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고, 광학 시스템을 사용한 주간 작전에서도 훌륭하다고 여겨졌을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격을 시도하는 일본 전함은 탄착점을 관찰하거나 조준을 수정할 능력이 없이 포구 섬광을 향해 발포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술적 정교함은 개별 시스템을 넘어 함선 전체의 통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투정보센터 6는 여러 출처의 레이더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전체 전장 그림을 위한 수상 수색 레이더, 특정 목표물 추적을 위한 사격 통제 레이더, 항공기 탐지를 위한 공중 수색 레이더 등입니다. 운용자들은 이 정보를 종합적인 인식으로 합성하여 내부 통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스테이션에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개별 시스템의 기술적 이점만큼이나 중요한 지휘 이점을 창출했습니다. 야간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지휘관들은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전장 인식을 바탕으로 병력을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동등한 통합이 부족한 일본 지휘관들은 교전의 인근 부분만 볼 수 있는 감시병들의 단편적인 보고서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해군 포술은 여전히 인간의 계산에 의존했습니다. 거리 측정기는 계산을 지원했지만 최종 사격 해법은 숙련된 운용자가 수동 조정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각 접촉이 지속적인 관찰을 허용했을 때는 잘 작동했지만 목표물이 레이더 반사파로만 존재했을 때는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기술적 격차는 해군 작전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100마일 이상에서 접근하는 공습을 탐지하는 공중 수색 레이더로 작전하여 일본 항공기가 자체 공격을 위한 발사 범위에 도달하기 전에 전투 공중 초계 캡을 요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에는 동등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캡는 시각적 탐지에 의존했으며 종종 미국 항공기가 머리 위로 나타났을 때만 접근하는 공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필리핀 해해전은 함대 규모에서 미국의 레이더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오자와 지사부로 오자와 중장은 일본 항공모함 병력
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9척의 항공모함을 지휘했으며 우수한 항공기 범위를 사용하여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동시에 미국 공격 범위 밖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 정찰기가 먼저 미국군을 찾아내고 일본 공격대가 접근하는 동안 미국 캡을 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가정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 레이더는 확장된 범위에서 일본 정찰기를 탐지했습니다. 오자와 중장이 6월 19일 8시 30분에 69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첫 번째 공격파를 발진시켰을 때 미국 레이더는 이 대형이 일본 항공모함 위에서 아직 형성되고 있을 때 탐지했습니다. 9시 정각까지 미국 전투기 지휘관들은 헬캣을 요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본 공격대는 레이더 유도로 최대 요격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배치된 전투기와 함께 조직적인 방어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방어는 효율성 면에서 임상적이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승한 전투기 지휘관들은 레이더 화면을 보며 아군과 적군 대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방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요격 위치로 캡을 유도했습니다. 헬캣 조종사들은 적의 위치, 고도, 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무선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최적의 공격 각도에서 일본 대형에 접근하여 주간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기습을 달성했습니다. 일본 공격대 지휘관들은 공격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당했습니다. 대형은 여러 방향에서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초기 맹공격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레이더로 경고를 받아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함선들의 대공 사격의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근접 신관 포탄은 공기를 파편으로 채워 근접 오발탄에도 항공기를 손상시켰습니다. 첫 번째 파의 69대 항공기 중 27대만 이 모함으로 돌아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대도 미국 함선에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오자와 중장은 그날 3번의 공격을 더 발진시켰습니다. 10시 56분에 발진된 두 번째 파 129대 항공기는 9시 15분에 미국 레이더에 탐지되었습니다. 전투기 지휘관들은 추가 캡을 스크램블하고 최적의 요격을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일본 항공기 97대가 격추되었습니다. 6대가 미국 함선을 손상시켰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파는 100시에 47대의 항공기로 발진되었습니다. 27대가 격추되었습니다. 13시에 발진된 네 번째 파 82대 항공기에서는 73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일본은 전투에서 346대의 항공모함 항공기를 잃었고 반면 6월 19일 미국의 전투 손실은 총 29대의 항공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체계적인 학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대형은 산업적 효율성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각 파는 장거리 레이더 탐지, 최적의 요격을 위한 전투기 지휘, 대형을 해체하는 조직적인 공격, 그리고 레이더 추적으로 유도되는 대공 사격이라는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발진시키든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항공모함 타이호에 탑승한 오자와 제독의 관점에서 이 전투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공격대가 잇따라 출발했지만 어느 것도 상당한 명중을 달성하지 못했고 돌아온 항공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격대 지휘관들의 무선 통신은 그들이 일본 대형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아는 것처럼 보이는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미국의 탐지 능력이 일본 정보부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한 일본 조종사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항공모함 사단장인 오쿠미야 마사테이크 오쿠미야 중령은 전후 기록에서 필리핀 해전 이후 일본 조종사들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자신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점점 더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전지, 옴니사이언스를 창출한 레이더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탐지 및 사격 통제를 넘어 무기 자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응용 물리학 연구소,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버러토리에서 개발된 근접 신관은 1943년 1월에 전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관은 소형 레이더 송신기를 사용하여 포탄이 항공기 근처를 지나갈 때 폭발시켜 대공 사격의 치명률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 사용은 1943년 1월 5일에 일어났는데 순양함 헬레나가 과달카날 근해에서 일본 항공기를 상대로 근접 신관 5인치 포탄을 발사했을 때 그 결과는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기동하는 항공기에 대한 명중률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접촉 신관으로는 완전히 빗나갔을 포탄이 이제 파편으로 목표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서 폭발했습니다. 근접 신관의 개발은 최고의 미국 기술적 성과를 대표했습니다. 이 장치는 포탄 발사의 충격, 즉 중력에 임한 배를 초과하는 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극심한 가속, 진동, 온도 변화를 겪은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항공기 목표물과 파도 같은 표면 잡음, 서피스 클러터를 구별해야 했고, 비, 구름, 다양한 습도에서 작동해야 했으며, 대량 생산에 충분할 정도로 저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탄 케이스에 들어갈 만큼 작은 무선 송신기를 만들기 위한 진공관의 소형화, 발사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의 개발, 그리고 수백만 개의 유닛을 일관된 신뢰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의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근접 신관 프로그램에는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 연구소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부품 생산은 분산되었고, 품질 관리는 승인 전에 모든 유닛을 검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44년까지 한 달에 10만 개 이상의 근접 신관을 생산했습니다. 일본 항공 승무원들은 갑자기 포수들이 불완전하게 조준했을 때조차도 항공기 근처에서 폭발하는 방어 사격에 직면했고, 심리적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포탄이 섬뜩한 정확도로 자신들 근처에서 터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보부가 신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대응책을 개발할 수 없어 그 효과가 증폭되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근접 신관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구축하려면 일본 산업이 함선, 항공기,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맞출 수 없는 규모의 산업 역량, 정밀 제조,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근접 신관은 단순히 하나의 발명이 아니라 고기술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전체 산업 생태계의 산물이었습니다. 1944년 후반까지 기술적 격차는 너무 심각해져서 미국과 일본 해군은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계획은 레이더가 어둠을 전술적으로 무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레이더 범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전투 정보 센터를 통한 통합된 지휘 통제를 가정했습니다. 작전은 이러한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미국 교리는 수상 부대에 대한 야간 작전을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일본 계획은 대부분의 교전이 시각적 탐지 및 수동 포격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일본의 능력이 주로 광학에 의존했기 때문에
야간 작전은 특별히 훈련된 병력을 요구하는 고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작전을 계획하는 일본 지휘관들이 미국 지휘관들이 기술을 통해 제거했던 제약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44년 10월 25일 수리가오 해협해전은 그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니시무라 쇼지 니시뮤라 중장은 2척의 전함, 1척의 순양함,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어둠 속에서 수리가오 해협을 통과하며 레이트 걸프 의 미국 상륙군을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2시 36분에 미국 초계정에 의해 탐지되었고, 레이더는 그가 해협을 따라 덫으로 진격하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제시 B. 올든더프 소장은 미국 봉쇄 부대를 지휘했는데 니시무라의 티자를 가로지르도록 배치된 6척의 전함, 8척의 순양함, 그리고 다수의 구축함 전대였습니다. 이는 전진하는 종대에 최대 화력을 집중시키는 고전적인 해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이더 유도 티자 가로지르기였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은 레이더 추적으로 유도되는 어뢰 공격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전함들은 약 2만 야드 거리에서 발포했고, 주포는 레이더 사격 통제로 지시되었습니다. 니시무라의 부대는 세부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2척의 전함, 순양함, 3척의 구축함이 침몰했고, 남은 구축함은 손상된 채 도주했습니다. 미국 측 사상자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처형에 가까웠으며, 일본군은 미국 레이더 유도 무기가 거의 완벽한 기습과 파괴적인 정확도를 달성한 사전 설정된 위치로 무지하게 진격했습니다. 니시무라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적을 향해 눈이 먼 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감시병들은 포탄이 착탄하기 시작할 때까지 미국 전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미국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포탄이 그들의 함선들 사이에서 폭발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목표물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함들은 어둠 속에서 시각적 탐지가 불가능한 거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교전은 30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레이더를 장착한 상대를 상대로 갇힌 해역을 밤에 통과하는 것이 자살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미야 중령은 나중에 전투를 분석하면서 일본군이 비슷한 기술적 한계를 가진 상대를 상대로는 건져냈을 전술을 시도했지만 사격 통제 자동화를 갖춘 레이더 장착 부대를 상대로는 그러한 전술이 치명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교훈은 명확했지만 일본의 작전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의 전체 통계적 그림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분명해졌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5년 9월 사이에 미국 조선소는 28척의 함대 항공모함을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유형의 항공모함 17척을 건조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건조되기보다는 다른 선체 유형에서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생산에는 71척의 호위 항공모함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잠수함전 및 양육 지원에 최적화된 상선 선체에 건조된 소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태평양 전역에 분산된 항공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교리는 지속적인 작전을 위한 분산된 항공 전력보다는 결정적인 전투를 위한 함대 항공모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 생산에는 동등한 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전쟁 중에 아이오와 또는 노스캐롤라이나 급 전함 8척을 모두 새로 생산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초기 건조부터 레이더 및 사격 통제 기술을 통합했으며
전자 시스템 통합에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전쟁 전에 승인된 노스캐롤라이나급은 건조 중에 개선된 레이더로 개조되었습니다. 아이오와급은 초기 전쟁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여 레이더 통합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전기 시스템과 내부 레이아웃이 설계되었습니다. 일본 전함 야마토와 그녀의 자매함 무사시, 뮤제시는 전통적인 전함 설계의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64,000톤의 배수량, 1톤이 넘는 포탄을 발사하는 18인치 주포, 그리고 기존의 모든 전함이 발사하는 모든 포탄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장갑을 갖추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었으며 역사상 건조된 가장 큰 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식이 된 가정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들의 설계는 비범한 품질의 광학 장비로 시각적 거리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숙련된 운용자가 수동으로 해법을 계산하는 것에 위존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나중에 장착했는데 이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공간에 개조된 장비였습니다. 통합은 미흡했고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한 상대를 상대로 야마토와 무사시의 장갑 및 무장 우위는 포를 효과적으로 겨눌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대비는 상반된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설계는 전통적인 해군 전쟁의 완벽한 실행을 우선시했습니다. 미국 설계는 해군 전쟁의 성격을 바꾼 새로운 기술의 통합을 우선시했습니다. 일본 전함은 전통적인 포격전을 이기기 위해 건조되었습니다. 미국 전함은 레이더 유도포가 시각 시스템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통합된 작전을 싸우기 위해 건조되었습니다. 그 격차는 모든 범주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구축함 377척 대 약 63척의 일본 구축함. 전쟁 후반의 미국 구축함은 전전 순양함의 능력에 근접하는 탐지, 추적 및 사격 통제 능력을 제공하는 레이더 스위트를 탑재했습니다. 일본 구축함은 제한된 전자 능력을 가진 주로 포와 어뢰 플랫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잠수함 232척 대 일본 잠수함 126척. 미국 잠수함은 최소한의 탐지 위험으로 야간에 수상 공격을 허용하는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주로 잔망경 관찰에 위존하여 경계하는 상대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호위 항공모함 71척은 상선 선체에 건조되었으며 태평양 전역에 분산된 항공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양육 작전을 지원하고 대잠 초계를 수행했으며 호송대를 위한 항공 어모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교리는 지속적인 작전을 위한 분산된 항공 전력보다는 결정적인 전투를 위한 함대 항공모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 생산에는 동등한 함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불균형은 심각했지만 숫자만으로는 실제 격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1944년에 취역한 에식스, ESS급 항공모함 한 척은 전쟁 초기에 일본 항공모함 두세 척보다 더 많은 전투력을 나타냈습니다. 1944년에 미국 구축함은 1941년에 순양함을 필요로 했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적 및 기술적 우위의 복합적인 효과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군이 일본군을 더 넓은 격차로 압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후반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추인 에식스급 항공모함은 산업력과 기술 발전의 통합을 대표했습니다. 표준 배수량 27,100톤, 만재 배수량 33,900톤, 길이 872피트, 항공기 수용 능력 83에서 108대의 순수한 통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지배적으로 만든 것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각 함선은 포괄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여러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공중 수색 레이더는 100마일 이상에서 항공기를 탐지했고, 수상 수색 레이더는 수평선까지 함선을 추적했으며, 고도 측정 레이더는 고도를 결정했고, 사격 통제 레이더는 대공 포대를 유도했습니다. 레이더 해석에 훈련된 전문가들이 배치된 전투정보센터를 통해 통합된 이 전자 센서 스위트는 에식스급 항공모함에게 초기 항공모함에는 불가능했던 전장 인식을 제공했습니다. 24척의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건조되었고 17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일본 해군 항공대를 파괴하고 태평양 전역의 양육작전을 지원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 본토를 강타한 타격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기술적 이점이 없었다면 무모했을 공격성으로 작전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레이더가 방어를 조정할 충분한 경고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 육상 기반 항공기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전했습니다. 전투 공중 초계는 기동부대 상공에서 유지될 수 있었고, 레이더 화면을 보는 전투기 지휘관들에 의해 요격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 항공모함이 너무 위험하다고 피했던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후반에 일본 항공모함은 자체 레이더가 제공할 수 없는 보호를 육상 기반 항공 어모가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전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역할이 역전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어모를 모색했고 미국군은 기술이 어떤 주어진 영역에서든 적의 수적 강점과 관계없이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기술적 변혁은 너무나 완전하여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해군은 일본군이 맞출 수 없는 가정을 가지고 작전했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한 미국 함선에게 야간 작전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여전히 야간 작전을 특별한 조건과 특별히 훈련된 승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적 기지 근처에서 공세적으로 작전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은 육상 기반 항공 어모 아래에서 방어적으로 작전했습니다. 미국 전함은 적 전함을 사냥했습니다. 일본 전함은 보조적인 역할로 격화되었고, 그들의 주포는 시각 탐지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적에 대해 대부분 무관했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현대 전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형성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일본 항공 자위대에서 복무한 오쿠미야 마사타케 중장은 일본의 경험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그의 전후 저술, 미드웨이, 더 배틀 대 둠드 재팬 공동 저술 포함은 기술적 열세가 일본의 전술적 우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는지 분석했습니다. 오쿠미야는 1930년에 일본 제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모함 사단장으로 복무했으며 전술적 경험과 전략적 이해를 결합했습니다. 그의 중심 논제는 일본군이 1941년에 기술 기반에 최적화된 전술과 훈련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군은 지속적인 기술 배치를 통해 그 기반을 체계적으로 높였습니다. 1943년까지 시각 탐지 및 수동 포격에서의 일본의 전술적 이점은 교전이 레이더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로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해졌습니다. 일본군은 전투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꾼 적을 상대로 구식 방법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쿠미야는 이것이 일본의 용기나 전술적 기술의 실패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종사와 선원들은 전쟁 내내 투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물질적 조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응집력과 전투 정신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체계적인 기술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조종사도 자신의 대형이 공격 범위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레이더 유도 전투기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오미 토시카즈 중령은 전쟁 중 정보 분석으로 일찍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정확하게 식별했으며 일본 항복 후 미국 전략 폭격 조사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트래터지 부밍 서베이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터뷰되었습니다. 조사 신문관들은 그를 일본에서 개발된 정보 중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출처로 묘사했습니다. 오미야는 1922년에 일본 제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함대 사령부에서 참모 장교로 복무하여 작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분석 기술은 일본의 의사 결정을 이해하려는 미국 신문관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의 전후저술은 기술적 격차에 대한 자세한 일본의 관점을 제공했으며 여러 교전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수정했던 그의 기사 제페니즈 코멘터리 온 과달케이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미야의 평가는 일본 해군이 용기 부족이나 서투른 전술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 전투를 점점 더 이길 수 없게 만든 체계적인 기술적 열세로 인해 패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41년 후반에 미국 레이더와 사격 통제 기술이 일본 동등 기술보다 약 2년 앞서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이 격차는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최소 5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산업 및 연구 역량이 빠른 반복과 개선을 허용하는 동안 일본의 역량은 단순히 초기 세대 시스템을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압도되었기 때문에 격차가 커졌습니다. 미국 레이더 개발은 전쟁 중에 여러 세대를 거쳐 발전했습니다. 일본 레이더 개발은 1세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복합이자는 초기 이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싸운 장교들은 미국이 결코 자신에게 불리한 기술적 격차가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귀국했습니다. 일본을 물리친 레이더 및 사격 통제 시스템은 유도 미사일, 컴퓨터화된 전투 관리,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그 철학은 세대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계가 더 잘 수행하는 의사결정 루프에서 인간을 제거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동화하며 개별 능력의 합을 초과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1941년에 일본 해군은 수십 년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구축된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장교들은 자신의 기술을 숙달하는데 경력을 보낸 전문가였습니다. 사병들은 대부분의 해군보다 뛰어난 기준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장비는 현대적이었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전술은 정교하고 잘 연습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척도로 볼 때 일본 제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해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전통적인 척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 기술 시대를 위해 구축된 경험과 훈련은 기술 시대가 바뀌었을 때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일본 해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구축한 종류의 해군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빠른 전함, 대규모 어뢰 공격, 우수한 광학 장비를 갖춘 야간 교전 등 일본 교리가 강조한 모든 요소는 적이 자신을 볼 수 없을 때 적을 보는 압도적인 우위에 비해 부차적이 되었습니다. 전함 기리시마는 1941년 기준으로 현대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광학거리 측정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대표했습니다. 그녀의 승무원은 시각포술과 야간 전투 기술을 수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탐지할 수 없는 전자를 통해 그녀를 추적하고 그녀가 맞출 수 없는 기계를 통해 사격 해법을 계산하고 그녀의 광학 시스템이 달성할 수 없는 정확도로 강타하는 적을 만났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7분간의 레이더 유도 포격에서 USS 워싱턴은 기술적 우위의 결정적인 성격을 입증했습니다. 이 교전은 접전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나 기술이 균형을 기울이는 대등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반격할 기술이 부족한 상대의 체계적인 파괴였습니다. 기리시마의 승무원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녀의 장교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전술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적을 상대로 운이 먼 채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기술적 우위의 본질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승리는 가장 용감하거나 가장 잘 훈련된 해군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군대 전체에 성공적으로 배치한 해군에게 속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웅주의, 전술적 탁월함, 전문적인 우수성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체계적인 기술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앞서 나갔고 그 격차는 전쟁 내내 커졌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절박함을 더하며 싸웠습니다. 1945년까지 일본 해군은 재래식 전술이 그들의 기술로 인해 전통적인 해군 전투 방법에는 거의 취약하지 않은 적을 상대로 무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가미카제 공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전쟁 마지막 날까지 싸웠습니다. 장교와 병사들은 적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만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기술적인 틈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1942년 11월 15일 사부섬의 어둠 속에서 워싱턴의 레이더가 기리시마를 포착하고 해군 전쟁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입증했을 때 도착했습니다. 그 미래는 실험실의 발전을 함대 전체의 능력으로 변모시킨 체계적인 산업적 노력을 통해 그것을 구축하고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해군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